조선시대 한국 근처 어느 마을에 장사로 큰 재물을 모은 부자 부부가 아들 넷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외동아들인지라 부모가 기이 여겨 혹여 마음의 작은 생책이라도 날까 우려되어 엄한 훈육을 하지 못했다. 하여 혼인을 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아들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성실함이 부족했다. 아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무의도식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가 염려되었고 가업을 어찌 이어갈지도 걱정이 되어 아들을 불러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어찌하여 장가도 들었는데 총각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냐? 조만간 자식이 생겨 식솔이 늘어나면 가장 노릇도 하고 가업도 이어야 하는데 달리 궁리한 것이 있느냐? 소소하게라도 생계를 위한 돈벌이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버지, 저도 왜 제 책임이 무거워진 것을 모르겠는지요. 무얼 해보려 해도 미천이 없어서요. 한 100냥만 내어주시면 어찌해 보겠습니다. 부자 아버지는 아들의 대답에 나름 기대를 걸고 더 이상 묻지도 않고 100냥을 내어주었다. 아들은 100냥을 받아들고 포구 앞 점포들이 늘어선 거리를 거닐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뭐라 호언장담은 하였지만 늘상 놀기만 했던 터라 무얼 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다. 그때 나무를 파는 점포들이 눈에 띄어 아무 생각 없이 나무 장사나 해볼까 하고 100냥을 들여 나무를 샀고 대파는 장사를 했다. 그렇게 그날 나무를 모두 팔고 보니 30냥을 손해보고 손에 70냥이 남았다. 부자 아버지가 장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아, 오늘 장사해서 돈은 얼마나 남았느냐? 예, 한 70냥 남았습니다, 아버지. 허허, 처음 치고는 많이 남겼구나. 내일 또 나가 장사를 해보거라. 이 말을 듣고 아들은 다음 날도 장에 나가 나무 장사를 했고 또다시 30냥을 손해보고 40냥이 남았다. 그날도 부자 아버지가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돈을 얼마 남겼는지 다시 물었고 아들이 답했다. 오늘은 그만 장사가 잘 안 돼서 40냥 남았습니다. 그래, 어제보다는 줄었다마는 그래도 그만큼 남긴 것이 어디냐. 수고 많았다. 내일도 장에 나가보거라. 이렇게 셋째 날도 아들은 나무 장사를 했고 다시 30냥을 손해보아 10냥만 남게 되자. 적은 돈이니 친구나 불러 술이나 먹자 생각하고 친구들과 술로 다 써버리고 집에 들어갔다. 아들을 보고 부자 아버지가 얼마 남겼는지 다시 묻자. 오늘은 10냥 남아서 친구들과 한잔했습니다. 오호, 그리 했구나. 잘했다. 지난 3일 동안 수고 많았다. 오늘까지 장사한 것을 셈을 해보면 첫날 70냥 남기고 둘째 날은 40냥, 오늘은 10냥, 모두 120냥을 남겼고 10냥은 썼으니 본전 100냥까지 해서 총 210냥이 수중에 있겠구나. 허허. 첫 장사인데 3일 만에 돈을 배로 불렸으니 내 피를 이어받아 장사 수완이 있구나. 우리 아들 장하구나. 이 말을 듣고 아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돈이 남았다는 말은 장사하고 주머니에 남은 돈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어주신 100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자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부자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가 암울하여 밤새 잠 못 이루다가 결심을 하고 다음 날 아들을 불러 말했다. 아들아, 지난번에는 너도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손해본 백냥은 있도록 하거라. 장사를 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비일비재 않으니라. 아무 지식 없이 거리로 나가 장사를 하도록 한 내 탓도 있으니 이번에는 이 애비가 일러준 대로 하면 필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3,000냥을 주며 강원도에 가서 명태를 사들여 배 한 척에 채워오도록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강원도에 가서 명태를 사서 한 배 가득 실었다. 아들은 500냥 가까이 돈이 남자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놀고 싶어졌다. 배를 먼저 보내고 한양으로 유람을 떠났다. 난생 처음 가본 한양에는 볼 것도 즐길 것도 많고 하여 사나흘이 훌쩍 지나갔다. 배가 고향 포구에 닿을 때가 다 된 듯하여 한양을 떠나려 할 때 어느 집에 백냥점이라는 깃발이 걸린 것이 보였다. 아들이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복채로 백냥을 내면 점을 쳐주는 용하기로 소문난 점집이었다. 아들은 복채가 비쌌지만 앞날이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발동하여 점쟁이 앞에 앉았다. 복채를 내놓고 묻는 대로 대답을 하니 산통을 흔들어 보고 점쟁이가 말했다. 바위 아래에는 배를 대놓지 마시오. 암하불개선. 이 말을 듣고 아들은 황당했으며 백냥으로 어찌 뜬모를 한마디뿐인지 항의했고 점쟁이는 더 들으려거든 백냥을 더 내라고 했다.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백냥을 내밀었더니 점쟁이가 말했다. 기름에 젖은 머리를 씻지 마시오. 유두 불세소. 아들은 뜬모를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항의했고 점쟁이는 다시 복채를 달라고 했다. 마지막이다 싶어 아들은 약간의 여비만 남기고 마지막 백냥을 내밀어 점을 더 봐달라고 했다. 점쟁이가 벼 한 말에 쌀 석대, 조 일두 미 삼승 라고 말하자 아들은 다시 뜬모를 말을 듣고 황당해서 멍하니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내가 실로 어리석었구나. 300냥이라니. 아들은 처음으로 돈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점쟁이는 이 모습을 보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보시오, 정께가 그리 나온 걸 낸들 어찌하겠소. 앞으로 이 말을 따르시면 후회하지는 않으실게요. 복채를 300냥이나 쓰셨으니 내 정께 한마디 더 말해드리겠소. 붓 끝에 파리가 앉으면 웃으시오. 필두 승자소. 아들은 점쟁이의 정께 몇 마디를 듣고 아리송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인데다 복채를 300냥이나 썼으니 점쟁이가 한 말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배가 닿아 있을 집 근처 항구로 돌아왔다. 항구에 도착하니 배는 이미 도착해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 배가 항구의 커다란 바위 낭떠러지 아래에 정박하고 있었고 바위 아래에 배를 대놓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이 생각이 났다. 아들은 배를 바다로 끌고 나가 닻을 내려서 단단히 정박하도록 일렀고 선원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산사태가 일어나 바위 절벽 아래 정박했던 배들이 굴러내려온 돌과 토사로 인해 전부 파손이 되었다. 이를 목격한 아들은 자신의 배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다행이라 생각했으며 점쟁이의 말이 맞는 것이 신기했다. 아들은 그날 밤 기쁜 마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거하게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차마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고 아내가 자고 있는 불 꺼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평소 남편의 잠자리인 아랫목에서 깊이 자고 있었지만 깨우기가 미안한 마음에 잇목에 누웠다. 눕는 와중에 벽에 걸려있던 아내의 동백 기름병을 건드려 머리에 기름을 쏟고 말았다. 난감하던 차에 기름에 젖은 머리를 씻지 말라는 점쟁이의 말이 생각났다. 술도 취했고 귀찮은 마음까지 더해져 아들은 기름에 젖은 머리를 씻지 않고 잤다. 아들은 다음 날 늦잠을 잤고 해가 높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는 아내를 깨웠다. 그런데 아내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이불 아래에는 피가 흥건히 흘러 고여 있었다. 아들은 놀란 마음에 집안 사람들에게 알렸다. 시간이 흘러 집안 사람들의 고변으로 관아에서 나장과 나졸들이 나왔으며 아내가 죽은 시점에 한 방에 있던 아들을 의심하였다. 아들은 밧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고 형리가 아들이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치조를 했다. 아들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점쟁이의 첫 번째 정궤가 맞아 두 번째 정궤인 기름에 젖은 머리를 씻지 말라는 말도 따랐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허탈하였다. 그때 치조하는 형리가 치조 상황을 기록하던 붓 끝에 커다란 휘파리가 앉았다. 아들은 점쟁이의 말이 생각나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형리가 이급한 상황에 웃는 아들의 모습이 의아해서 그 이유를 묻자 아들은 전본 얘기며 그간의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점쟁이가 정계로 말해준 붓 끝에 파리가 앉으면 웃으라는 말을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곧바로 고을 언님에게 전해졌다. 언님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도 도망가지 않고 알리기까지 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형리에게 다시 조사하도록 했다. 재조사가 이루어지자 아들과 아내는 평소에 사이가 원만했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이유가 딱히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고을 언님이 직접 나서 아들에게 물었다. 여보게, 내 조사를 해보니 자네가 저를 살해할 의도가 보이지 않네. 허나 정황상 한 방에 있었던 자네를 의심할 수밖에 없네 그려. 혹여 달리 할 말은 없는가? 나리, 저는 다만 억울할 뿐입니다요. 단지 점쟁이로부터 마지막 정계로 벼 한 말에 쌀 석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요. 소인 그저 이 말을 단서로 원님께서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요. 어허, 조일도 미 삼승이라 알다가도 모르겠구먼. 내 이 말 뜻을 고민해 보겠네만 달리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네를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 그려. 고을언님은 이 말이 뜬금없는 말로 들렸지만 남편이 말한 점쟁이의 정계가 기이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기로 했다. 특히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이 셈이 부족하고 낭비벽이 있으나 사람들과 원만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밝혀졌기에 억울할 일이 생기지 않게끔 형을 내리는 데
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언님은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인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정확한 물증 없이 남편에게 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며칠을 두문불출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점쟁이의 정계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할 때 딸이 다가왔다. 근심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 어찌 긴자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신 듯합니다.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신지요? 얘야, 최근에 아내를 살해한 제목으로 남편이 끌려왔는데 조일두 미 삼승이라는 뜻모를 말을 하기에 혹여 범인을 찾을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고심하는 중이란다. 이 말을 듣고 딸이 자초지종을 물었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버지, 조반을 마치시고 이 고을에 강칠승이라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시옵소서. 오호라, 그 말의 뜻을 해석하여 그러는 것이더냐. 소녀 생각에 조일두 미 삼승이란 말은 벼 한 마를 도정하면 쌀 석대가 나온다는 얘기온즉 쌀 석대는 좋은 것이요 나머지 쌀겨 7대는 찌꺼기라 나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를 한자로 하면 쌀겨 강 7, 7 대승이 되니 사람 이름과 음이 같사옵니다. 고을 원님은 딸의 말대로 강칠승이란 자를 잡아들였다. 범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인의 집에서 발견한 칼과 피 묻은 옷가지를 제시하니 일체의 범행을 자백했다. 범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자 일찍이 부인과 남몰래 정을 통해왔다. 범행 당일에 남편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이어가기 위하여 남편을 죽일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밤에 방으로 들어가니 방안이 어두워 손으로 더듬었더니 윗목에는 동백 기름을 바른 머리가 만져져서 아내가 누워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랫목에서 자는 사람을 더듬어 칼로 찔렀다고 자백했다. 고을 언님은 자백을 들은 후 진짜 범인을 잡아 죄를 물었고 억울한 남편은 풀어주었다. 아들은 옥에서 풀려나오자 배에서 명태를 하선해서 되팔아 많은 이익을 남겼다. 아들은 아리송한 말이었지만 점쟁이의 말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큰 재산을 모은 것에 고마워하는 남편. 그 후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 역시 남편으로서 책임감 없이 무절제했던 자신의 생활이 그 원인이기도 했다는 생각에 술을 절제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업 또한 이어받았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진다.